옛날 옛적 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산과 강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곳이었으며 주민들은 대대로 협력과 조화를 중시하며 살아왔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집에 한 가지 규칙이 있었는데 그것은 매년 가을에 모든 마을 사람들이 모여 공동의 소확축제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이 축제에서는 각자의 농작물과 수공예품을 모아 서로 교환하고 함께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마을의 중심에는 지혜의 나무가 불리는 오래된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마을의 정통과 전통을 상징하며 그 아래에서는 중요한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나무 아래에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문제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 지혜의 나무는 마을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했고 집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사람들이 그 아래에 모여 해결 방안을 찾았습니다. 한편 새로 이 마을에 이사 온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드워드였고 그는 도시에서 자라개인주의적 사고가 강했습니다. 에드워드는 마을의 공동체 생활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굳이 개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나 이익을 포기하고 다 같이 뭔가를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가을이 되고 드디어 공동의 수확축제 날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에드워드는 자신이 수확한 호박을 혼자서 먹고 싶었기 때문에 축제에 참여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어른 중 한 명인 할머니 아그네스가 에드워드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에드워드, 너에게 한 가지 얘기를 해주마. 우리 마을은 오래전부터 이 축제를 통해 서로를 돕고 지지해왔단다. 이는 단순한 농작물 교환이 아니라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행위이지. 에드워드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 호박을 혼자 즐기고 싶은데 꼭 나눠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그네스 할머니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의 가치와 신념은 서로의 연결을 통해 굳건해진단다. 혼자라면 너는 단지 호박을 먹는데 그치겠지만 함께라면 우리는 기억을 나누고 정을 쌓고 더 큰 의미를 만들 수 있단다. 그 말을 듣고 에드워드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의 호박을 가지고 축제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축제에서 에드워드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농작물을 맛보고 함께 웃으며 춤추는 동안 그는 자신이 단지 하나의 개체가 아닌 더 큰 공동체의 일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축제가 끝난 후 에드워드는 자신에게 반성했습니다. 그는 독립된 개인으로서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가치와 연결성이 훨씬 풍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비록 그의 처음 생각과는 달랐지만 에드워드는 이제 자신의 가치와 신념이 공동체와 함께 성장할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에드워드는 마을의 중요한 일원이 되었고 그는 지혜의 나무 아래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마을의 미래를 논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공동체 속에서 발견한 개인의 정체성과 도덕적 판단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제레미 벤담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원칙을 두고 일어난 한 도시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어느 날 행복한 거북시라는 작은 도시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도시는 원래 평화롭고 조용했지만 주민 대다수를 혼란스럽게 하는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시의회는 주민들에게 서커스를 초청해 매년 열리는 행복축제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서커스에는 큰 문제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동물쇼였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동물 학대에 문제를 들어 서커스를 반대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서커스가 엄청난 재미와 웃음을 가져다 줄 것이라며 기대했습니다. 시의회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벤담의 공리주의적 원칙에 따라 모든 주민에게 최대의 행복을 제공할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옵션은 서커스를 예정대로 개최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옵션은 동물쇼를 제외한 서커스를 개최하는 것이었으며 마지막 옵션은 서커스를 완전히 취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의회는 서커스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아이들은 서커스의 마술과 고개사들이 보여주는 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고 산타클로스가 선물처럼 제공될 거라고 기대했어요. 많은 부모들은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동물보호단체와 환경운동가들은 서커스에 반대하는 강력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들은 동물들이 좁은 우리 간이 철장에서 살아가며 학대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그룹은 도시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해 서커스를 개최하면 관광객이 몰려와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시의회는 중재안을 마련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서커스를 열되 동물 학대를 없애고 모든 공연을 인간 중심으로 꾸미기로 한 것입니다. 동물들의 역할은 홀로그램과 로봇으로 대체되었고 이는 첨단 기술과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서커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새로운 서커스는 디지털 세계의 혁신적인 공연으로 거듭나며 주민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행복축제의 당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커스를 즐기기 위해 모였고 공연이 시작되자 사람들은 첨단 기술로 구현된 놀라운 모습에 열광했습니다. 아이들은 홀로그램 동물을 보며 전통적인 서커스와는 다른 매력을 느꼈고 부모들은 그런 아이들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무엇보다 동물 애호가들은 기쁜 마음으로 공연을 보았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시의회는 이번 결정을 통해 얻은 교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제레미 벤담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원칙을 현명하게 적용한 결과 도시는 동물 학대 문제를 해결하였고 기술의 힘을 빌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결과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훗날에도 행복한 거북씨 전설로 남아 두고두고 이야기되곤 했답니다. 이렇게 벤담의 이론은 현실에서 멋지게 구현되었고 사람들은 최대 다수의 행복을 위해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겐자부로라는 이름의 아주 호기심이 많은 철학자가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취미는 마을의 모든 사건을 관찰하고 그 속에서 인과관계를 찾으려 애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한 손에 커다란 노트를 들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모든 것의 원인과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겐자부로가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것은 마을의 오래된 시계탑이었습니다. 이 시계탑은 매일 정오가 되면 큰 종을 울렸고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은 점심시간을 알리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는 시계탑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 이 시계탑이야말로 우리 마을의 모든 움직임을 제어하는 원인이로군. 그렇게 믿고 있던 어느 날 시계탑이 갑자기 고장이 나서 정오에 종을 울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마을의 점심시간은 여전히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한 일상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정오를 알아차리고 점심 준비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당황한 겐자부로는 이 현상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시계탑이 종을 울리지 않았으니 점심시간은 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겐자부로는 이 사건을 자세히 기록한 뒤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가 생각한 것은 바로 데이비드 휴메의 인과성에 대한 회의론이었습니다. 아하, 휴메 말이 맞았군. 그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나는 시계탑의 종소리가 점심 시간을 만든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은 그저 연속된 사건이었을 뿐이야.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 종소리가 아닌 시간을 알 수 있었던 거지. 그 후 겐자부로는 모든 인과관계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다른 사건들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비가 온 뒤에 땅이 젖는 것은 비가 원인이라고 간주했었지만 이제 그는 그냥 두 사건이 항상 연이어 일어났을 뿐이라고 생각하고는 못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대규모 축제가 열렸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한 마술사가 행하는 매직쇼였습니다. 마술사는 겐자부로의 흥미를 끌기 위해 특별한 트릭을 선보였습니다. 마술사는 하늘을 가리키며 조금 후 하늘에서 무언가가 떨어질 것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순간 하늘에서 작은 종이 조각들이 마구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놀라는 가운데 겐자부로는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인과관계가 아냐? 마술사는 하늘을 지시했지만 종이 조각이 쏟아진 것은 그의 행위와 무관해. 그렇지? 그는 이미 무언가 준비해둔 것이 분명해. 그는 휴메의 이론을 다시 떠올리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마술쇼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작은 소녀가 그의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왜 마술사가 하늘을 가리키지 않았다면 그 종이들은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겸허해진 겐자부로는 그 소녀의 말에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 모든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듯이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관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일지도 몰라. 그는 그렇듯 인과성의 미스테리 속에서 즐겁게 세상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겐자부로에게 그를 비꼬아 휴메 디사이플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는 그 별명을 굉장히 좋아했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휴메 철학을 농담 삼아 이야기하며 행복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때 작은 마을에서 아퀴나스의 모임이라는 이름의 철학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이 동아리는 마을 사람들이 매주 만나 아퀴나스와 같은 위대한 철학자들의 이론을 토론하며 일상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임에서 아퀴나스의 자연법 이론을 주제로 특별한 이벤트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벤트의 일환으로 각 참가자는 자연법 이론을 활용하여 사람들이 보다 윤리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씩을 준비해 오기로 했습니다. 특히 선과 악의 추구, 많은 자연법의 기본 원칙을 창의적으로 녹여내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모임 당일이 되자 여러 참가자들의 흥미로운 이야기가 발표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재미있던 이야기는 한 젊은 철학자 캐롤이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캐롤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귀여운 판다 가족이 사는 숲에 똑똑하지만 약간 게으른 판다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판다의 이름은 판다스텔이었죠. 판다스텔은 매일같이 대나무를 먹으며 나무에 기대어 햇볕을 쬐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게으름이 문제였는지 양질의 대나무를 찾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가장 가까운 대나무를 먹곤 했죠. 어느 날 숲의 대나무 부족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판다들은 더 좋은 대나무를 찾기 위해 움직였지만 판다스텔은 여전히 자기 주변에 적당한 대나무에 만족하며 만사를 귀찮아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더 이상 대나무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판다스텔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게으름을 피울 수 없다는 것을요. 마침내 판다스텔은 숲을 돌아다니며
새로운 대나무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장소를 발견했죠. 그곳은 이전보다 훨씬 푸르고 더 많은 대나무가 자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발견 덕분에 판다스테lum배도 불리고 에너지도 충전되었죠. 캐롤은 여기서 이야기를 마무리하지 않았습니다. 판다스텔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배우게 되었을까요? 바로 자연법의 원칙처럼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라는 원칙을 판다의 일상에 적용한 것입니다. 판다스텔은 게으름이라는 자기 안위압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한 선을 추구하여 그의 삶을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캐롤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모임 참가자들은 판다스텔의 이야기를 자신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연법의 힘을 통해 게으름을 극복하고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한 방법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화를 통해 자연법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을 넘어 생활 속에서 윤리적 방향성을 제시해줄 수 있음을 모두가 강하게 느꼈습니다. 아퀴나스의 모임은 그날 이후로 자연법 이론을 실천적 윤리의 지침으로 삼기 시작했고 그들의 삶 속에 늘 선을 추구하는 노력이 깃들게 되었습니다.